김현정의 뉴스 쇼.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 오늘 새벽 4시 45분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수건에 쌓인 채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뉴스쇼를 이런 소식으로 열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준희 양 아버지에 따르면요, 이미 4월에 아이는 죽었고 죽은 아이를 자신의 야산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자백을 했고요, 오늘 새벽 나무 밑에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친부와 계모 뭔가 석연치 않다고 내내 의심을 하면서도 기적처럼 준희가 돌아오길 바랬는데 의심은 현실이 됐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된 사건 또 있습니다. 지난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작스럽게 폐쇄된 개성공단, 그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하루아침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뉴스쇼, 이 뉴스들 모두 모아서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뭔가요? 준이는 숨져 있었다입니다. 실종됐던 5살 준희 양, 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젯밤이죠. 고준희 양의 친부인 고모 씨가 아이가 숨져서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예.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밤샘 수색을 했고 오늘 새벽 준희 양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예. 준희 양의 사망 시점은 4월 26일이었습니다. 4월 26일. 그러니까 저희 뉴스쇼에서 열흘 전에 4월 무렵에 어린이집을 마지막으로 갔다, 이걸 알려드렸었거든요. 네. 실종 신고 낸 거는 11월이지만 사실 4월부터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무렵에 숨진 거예요. 네. 경찰이 친부의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의 혈흔을 발견했는데요. 예. 여기에서 준희 양 본인과 친부 고 씨, 그리고 고 씨의 내연녀 이모 씨, 세 사람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예. 이렇게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친부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경찰은 친부를 체포하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예,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지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일본은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위안부 합의 TF의 발표 이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mm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흠결이 있었다. 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예. 이를 두고 일본 니시무라 관방부 장관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또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는 상황입니다. 평창 올림픽에 일본이 불참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시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만 시사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는 사실. 참,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가상화폐에 칼 빼든 정부입니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예. 새해부터는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이 금지되고 또 기존 이용자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바꿔야 합니다. 예. 또 1인당 거래 한도를 정하는 방안부터 투기 현상이 잡히지 않을 경우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희 양의 친부 36살 고모 씨는 딸의 시신을 군산 내초동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금 전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가 애타게 찾던 전주의 고준희 양,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오늘 새벽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김민성 기자. 예, 전북 CBS 김민성 기자입니다. 예, 고준희 양, 결국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5살 준희 양이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희 양의 친부 36살 고모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딸의 시신을 군산 내초동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군산이라면 그럼 한 차로 5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야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친부 고 씨는 원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고 씨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새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고 씨 내연녀의 모친인 김모 씨와 함께 왜 군산에 다녀왔는지 그 이유를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 씨와 김 씨는 이후에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지금 친부가 뭐 자백을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본인이 유기만 한 건지 아니면 살해를 해서 유기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쯤 김 씨의 집에 머물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가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 씨는 이후 고향인 분산으로 딸의 시신을 가져와서 안매장했다고 진술했는데 예. 아무래도 지리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준이 양의 그러니까 본인이 예.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이미 애가 아파가지고 숨져 있는 상태였다. 이게 지금 진술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친아빠의 진술인 거죠? 예. 예. 어젯밤 11시 반부터 수색을 실시했고 조금 전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정밀 감식 중에 있습니다. 예. 김영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인데요. 예. 예, 고 씨는 시신 수색에 동원됐다가 그리고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예,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한 차례 고개를 숙이고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예.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준이양 시신의 정밀 감식을 해서 혹시 시신 훼손의 흔적이 있는지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예. 뭐 이런 것들을 분석 중입니다. 그래요. 예. 현장에 있는 김민성 기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주십시오. 예. 예. 전주 CBS, 전북 CBS 김민성 기자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하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을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인터뷰를 나눈 게 딱 열흘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저나 교수님이나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네. 그 당시 여러분 고준희 양의 친할머니도 애타게 준희 양을 찾았었는데요. 잠깐 그때를 상기해 보겠습니다. 아이 뭐 말도 못해. 말로 어떻게 다 안 돼. 나는 텔레비전만 나오는 일이길래 우리 준이 어디가 있는가 꼭 좀 찾아주세요. 보면 연락 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네, 친할머니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이 집에 지금 가족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아직 네, 준희 양의 엄마 아빠는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별거 중인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준희 양의 아빠가 그러니까 뭐 계모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내연녀와 함께 살면서 준희 양을 데려와 키웠던 거죠. 네. 예, 그런 상태. 자, 설마 했던 친아버지가 아이를 유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모든 걸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예. 유기만 한 거냐 아니면 살해까지 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후자. 그렇게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애가 2월과 3월에 사실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는 지금 아이가 이제 유기를 했다고만 지금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 4월 27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일정 기간 후에 이제 뭐 유기를 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지금 아버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 유기를 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그 폭력과 연관됐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치사 가능성 내지는 치사에서 살인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부에 의한 그런 또 계모도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지금 친부와 계모와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그 DNA가 모두 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아빠의 진술은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숨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나는 데려다가 안매장만 했다라는 얘기인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아니 아이가 아파서 숨졌으면은 그 장례를 치르고 제대로 이렇게 한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거지. 안매장을 했다는 게 이게 뭔가 숨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장 아이가 아파서 사망을 하게 되면 친모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경제력이 없다 손 치더라도 예, 그런데 예.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 나왔지만 이제 친모와 뭐 친외할머니는 사실은 얘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친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서는 애를 갖다가 매장을 할 만한 뭐 알리지 말아야 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그 지금 친부의 진술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다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애가 사망한 시점이 어쩌면 그 내연녀와 함께 있던 그 시간대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숨을 거둔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부를 불러다가 처리만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내가 유기만 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선 맞을 수도 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이제 아동학대치사에 예.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벌이야 받겠지만 예, 예. 여하튼 그 시점에 어떤 사건 끝에 뭐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지는 지금 조금 더 진술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추론을 해가기로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 그게 학대에 의한 뭐 사망이든 아니면 정말 살해를 했든 간에 자연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네. 그걸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뭐 알 수 없는 조사를 거죠. 조금 더. 네, 뭐 네. 친모에 의한 것인지 친모가 아니죠. 계모에 의한 것인지 네, 내연녀에 네.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친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 네. 또 한 가지. 집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병사일 가능성, 얘가 이제 뭐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예. 사실은 친모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병원에 내원을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버지에게 이제 그 보호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병원을 내원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방치했던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 질병으로 이제 병사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게 지금 병원에 진료 기록이 2월 달과 3월 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지금 만약에 사망한 것이라면 지금 병원을 2번을 그 전달과 그 전전달에 내원을 했을 때 뭐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이제 병세가 악화된 것을 의사들이 아마 발견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흔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병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진술 중에 본인은 집에 가보니까 애가 뭐 숨을 거둔 상태였다라는 진술을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병사라기보다는 이제 계모에 의한 폭행치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또 한 가지. 4월에 그렇게 안매장했습니다. 야산에 안매장을 해놓고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겨울에. 네. 근데 사실은 아이가 아직 만 5살이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당장 학교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왕 안매장했다는 건 숨기려고 했다는 얘기고 왜 뒤늦게나마 신고를 했을까요? 글쎄 이 대목이 지금 상당 부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본 대목인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으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까지 이게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까? 그런데 이제 신고할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뭐 신고하기 직전에 이제 그 핸드폰도 모두 바꾸고 사진도 모두 사실은 사라진 그런 상태로 본인들은 이제 그걸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증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아마 2017년으로 그냥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보통 뭐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가슴에다가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뭐 이 둘 간의 관계도 지금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족관계가. 이혼 소송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내연녀와 살고 있는데 또 둘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소송도 걸려 있고 뭐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의문도 이제 발생할 거고 또는 이제 뭐 이 둘 간의 이제 관계에서 뭐 그 내연녀가 만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이 친부는 뭔가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은 정리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종 신고를 내서 애가 실종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까지 다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붓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연녀의 어머니죠. 의붓 외할머니, 또 친부, 내연녀 이 세 사람이 다 최면 조사, 거짓말 탐지기 사용 같은 걸 거부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실종 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사실상. 예. 그래서 피의자로 뭐 신분 변환이 된 지가 사실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게 지난 24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포렌식 그 검사에서 디지털 검사에서 결국에는 이제 전화 기록이 나와가지고 결국 지금 군산 그 야산을 뒤지게 된 경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은 그 수사가 면담 수사는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강제 수사도 지금 거짓말 탐지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예. 명명백백하게 상황이 좀 밝혀지기를,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참 아쉬운 마음으로 뉴스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이 준이양 실종 사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의 첫 뉴스가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의심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의심이 현실이 됐습니다. 설마 했지만 기적처럼 살아오기를 정말로 기도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됐네요. 방송 중에 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행간 가겠습니다. 전 좀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네. 어제 직장인이 반가워할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근로복지공단이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된 직장인들에게는 안전판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처리 안 됐었어요? 출퇴근 시에? 네, 안 됐었어요.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된다? 네. 새해부터는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까지는 이 해당이 되겠죠. 통근버스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나야만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출근할 경우 뭐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흘 뒤부터는 그냥 걸어서 퇴근을 하든 출근을 하든 버스, 지하철, 자가용, 자전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카풀도 괜찮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좀 넓어요. 예.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잠깐 마트 들렀다가 출근하다가 사고 났다.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보는 거고. 네, 아이 맡기기 위해서 어린이집 들렀다, 출근했다. 출근하거나 퇴근했다. 예.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감기로 병원 갔다 출근했다.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저하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서울 제가 원래 예를 들어서 봉천동에서 목동으로 원래는 출근을 하는데 네. 그날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출근을 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 달라지는 경우만 제외된다. 네,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예.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해부터 출퇴근 사고 시에 산재가 인정이 된다.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한 노동자의 기나긴 법정투쟁이 있었다입니다. 법정투쟁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게 정부가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국회가 이번에 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거나 이래서 바뀌었던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외롭게 혼자 싸운 한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누굽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기기사로 근무하는 아주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예. 지난 2011년 11월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리는 바람에 손가락 2개가 부러졌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에 나 산재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치료비를 신청했는데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이렇게 5년 동안의 기나긴 법정 투쟁 끝에 작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본인이 선택한 교통수단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그렇죠. 산재는 똑같은 산재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산재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정말 홀로 외롭게 싸워서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참 손가락 2개 부러져서 사실은 치료비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텐데 5년을 투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 해서. 그렇죠. 대단한 분이네요.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아직도 시정해야 할 차별은 산더미다입니다. 산더미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의 핵심이 뭘까? 뭐 직장인들의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죠. 혜택이 아니고 진작에 바로잡았어야 할 차별 하나를 뒤늦게 시정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출퇴근할 때 교통수단이나 목적, 이유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사고 나면 무조건 산재 인정해 줬어요. 아, 제가 이거랑 헷갈렸던 거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네, 맞아요. 공무원들은. 네. 일반 직장인들은 뭐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만 이용해야지 된다. 이것도 사실 불합리하고 차별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근 버스를 타러 가다가 버스 5m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 업무상 재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타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5m 앞이면 정말 짧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네. 그 버스를 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네. 새벽 1시까지 일하다 퇴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이 다 끊겼잖아요. 이 시간이면 택시도 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근하는 건데 자가용 몰고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퇴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산재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대중교통 그러니까 사업주가 교통수단 제공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차별이었고요. 이것 말고도 생각해 보면 이런 불평등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 놓으면 안 된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앞서 이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면 출퇴근길 산재 처리된다. 네. 근데 개인 택시 기사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을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종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퇴근이 진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마지막 그렇죠. 손님을 어디서 내렸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규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요? 이런 직종.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한 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연간 산업재해자 수가 9만 명 정도가 돼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드니까 재원 대책도 좀 철저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뉴스였는데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김성화 씨 올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4522님 행간 들으시고 당연한 게 여태까지 안 되고 있었네요.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하셨고요. 고준희 양의 발견 소식을 들으시고는 많은 분들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이영무님, 연말에 너무나도 슬프고 눈물 나는 소식입니다.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나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2부로 가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개성공단 폐쇄 피해 당사자의 절규 들어보시죠.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지난해 2월 그 갑작스럽던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어제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발표가 있었죠. 그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을까 참 의아해했는데 바로 이런 이유였답니다. 저도 인터뷰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참 업체들이 허탈해 했었습니다. 한숨 쉬면서 절규했는데 그분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훅뉴스에서는요, 2017년 김현정의 뉴스쇼 최종 결산을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은, 야, 이 인터뷰 기억난다 하는 인터뷰들이 줄줄이 나올 겁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권영철의 Y뉴스에서는 권영철 기자가요, 어제 영화 1987을 보고 왔답니다. 보니까 Y, 왜라는 물음표를 던질 부분이 있었다고 하네요. 확인하시죠.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합니다. 예,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까지의 과정, 그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내놓은 결론에 따르면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 2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성공단을 철수하라 이렇게 구두 지시를 내리자 바로 이틀 뒤에 폐쇄 명령이 통보됐단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도대체 누구와 이런 협의를 했고 결정을 내린 건지 혁신위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어제 이 뉴스 듣고 가장 충격을 받은 분들은 뭐니 해도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겠죠. 예, 개성공단 폐쇄 1년이 되던 지난 2월에 저희 뉴스쇼하고 인터뷰했던 분이 계시죠. 개성공단 입주업체 홍진패션을 운영하던 정종탁 대표신데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도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 올 2월 인터뷰 때 베트남에 건너가서 거기 공장에 취직했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그 상태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공장에 계세요? 제가 의류 공장을 했었으니까요. 예. 의류 공장에서 생산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의류 공장에서 관리직으로. 네. 어제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 대한 그 조사 발표 들으시고는 어떠셨습니까? 참담하죠. 한마디로 해서 이거는 미친 정부하고 미친 강요들하고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지, 미친 비서관에다가 네?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만들어놓은 개성공단을 한순간에 이렇게 폐쇄시켰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을 지시를 하고, 예. 그건 일단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또 그 말을 전해드는 외교수석 비서관이나 또 지시를 국민한테 전달한 통일부 장관이나 모두 다 미친 사람들이죠. 어떻게 대통령 말 한마디로 그 중대한 결정을 그렇게 이행해버리는가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 공단을 만들려고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몇 년간을 밤잠 못 자면서 말도 안 통하는 그 사람들 설득시키고 해서 만들어놓은 공단 아닙니까? 예, 예. 네? 그걸 어떻게 개인의 생각으로다가 이거를 문 닫어 이러는다고 폐쇄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조사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 그 통일부, 주무부처였던 통일부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폐쇄는 안 된다. 단계적 폐쇄를 하자라고 제안은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묵살이 된 거죠. 그런데 통일부가 뭡니까? 우리 민족의 안내를 보장하는 통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 아닙니까? 네? 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같으면 통일부 장관은 강력하게 난 이걸 못한다고 했어야죠. 그리고 자기들은 단계적 폐쇄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당시 있던 사람들 얘기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누가 들은 사람도 없잖아요. 핑계일 뿐이다 이제 와서는. 그럼요. 진짜로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에게 요구했어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한테 외교 안보 수석한테 대통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발표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내가 대통령하고 다시 한번 가서 만나서 얘기 좀 해보겠다 하든지. 예.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이 결정 라인에 있었던 모든 사람 다 너무했다는 말씀하셨는데. 미친 정부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돌이켜보면요, 대표님. 박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결정. 그러니까 참 갑작스러운 결정이겠다 싶었던 정황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죠. 많이 있었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어떤 거 기억나세요? 어떤 게? 제가 2월 5일 날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하고 만찬을 했어요. 2월 5일이면은 지금 결정이 이게 2월 8일에 났다 그러는데 3일 전이네요. 그렇죠. 그때 입주기업에서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고 그랬으니까 불안하니까 통일부 장관한테 물어본 거죠. 개성공단은 별 문제 없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통일부 장관이 전혀 그런 거 고려하고 있지 않다. 마음 놓고 사업들 하셔라. 이런 얘기를 2월 5일 날 저녁에 한 거예요. 통일부 장관이요. 3일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기 3일 전이고 폐쇄 결정 발표하기 5일 전 만남에서도 일주일도 채 안 되는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걱정 마시라. 그렇죠. 걱정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날 6일 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원부자들 막 다 올려 보낸 거예요. 개성공단이 몇 번 이렇게 폐쇄됐다 열렸다 몇 번 했잖아요. 했죠. 예, 예. 그러니까 입주기업에서도 이제 1월 6일 날 핵실험을 하니까 예. 원부자들 필요한 양말, 기계나 이런 것도 필요한 양만 딱딱 올려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올려갔는데 통일부장님은 5일 날 그렇게 하니까 6일 날 그냥 다 올려버린 거죠. 피해를 더 키운 거죠. 아하. 통일부 장관이 저렇게 말하는데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고 원 부자재 그걸 그냥 많이 올려 보내셨어요, 북으로.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예요. 그거 싸그리 하나도 못 갖고 오신 거죠? 하나도 못 가졌죠, 하나도. 에이, 참 얼마나 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건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단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씀이세요. 또 있습니까? 최소한도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관련된 사람들은 예. 거의 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정부가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심증 일상 물증이 없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강하게 정부에다 항의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발표가 나던 당일 2월 10일 그날 아침 기억나세요? 어떤 식으로 발표를 소식을 전해 들으셨는지? 2월 10일 날 한 12시쯤에서 입주기업 회의에 참석하시는 대표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예. 지금 통일부에를 오라고 그래서 통일부에 가는데 예. 형 기분이 안 좋다. 휴일 마지막 날인데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통일부에 들어오라고라는 것이 찝찝하다. 그때가 이제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시고 나서 무슨 일 있으면 좀 전화를 주세요. 그랬더니 2시에 전화 왔더라고요. 예. 회의 끝났다고. 개성공단 문 닫는다고 5시에 발표한다. 네?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 5일 전에 통일부 장관께서 입주기업 대표들한테 걱정하지 마라. 개성공단 폐쇄나 중단 이런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5일 후에 방송에 나와서 폐쇄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 길로 모두들 짐을 싸가지고 기계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게 지금 2년이 흐른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동안 고생 정말 많이 하셨죠? 제가 작년에는 정부 기관, 국회 안 다녔는 부서가 없죠. 예, 예, 예. 예. 근데 결국은 이게 대단한 바위치기구나. 나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 여기로 온 거죠. 베트남으로 가셨어요. 어떻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비빌 언덕이 없든가요? 어떻게 베트남까지 가셨어요? 한국에서는 제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채무가 있잖아요. 빚이 있죠. 제가 그래도 거래 업체들은 제가 원부자 대금 거의 다 줬어요. 그러나 은행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사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예. 여기서 의류 공장을 운영하시던 사장님이, 대표님이 베트남에 있는 의류 공장에 가가지고 취직을 하신 거예요. 종업원으로. 예, 예. 예. 신용불량자 되고 여기서 어찌 해볼 방법이 없어서 거기까지 간. 아유, 가서 참 이거 속이 타서 밤잠이나 제대로 주무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너무너무.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으면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예, 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부에서 공장 만들어 놓은 데다가 와서 작업하라고 그래서 일거리 없으니까 그 입주기업에 이 업체 저 업체 내가 오다 줘가지고 가동시켜주고 그 죄밖에 없어요. 정부 믿은 죄밖에 없네요. 정부 믿은 죄밖에. 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 대표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얼마나 고생이신 거예요, 지금? 더더욱이 가슴 아픈 것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딸하고 둘이 있는데 이제 채권 가압류장이 임원해가지고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그거 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가슴이 어떻겠어요? 그런 거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법원에서 소리만 날라 벌벌 떠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 예. 이런 고통을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런 고통을 왜 받아야 되냐고요. 누구 때문에. 왜 받아야 되느냐. 아니 무슨 사기꾼 잘못 믿어서 사기당한 것도 아니고 정부 믿은 죄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고통을 왜 당해야 되는 건가 생각하면은 그냥 밤잠 안 오시겠습니다. 그래 죽겠고 앞으로 내가 화병 나기 전에 소송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소송 준비하고 계세요. 혼자 준비하시는 겁니까? 지금 협력업체하고 입주기업도 이제 가만하고 안 있겠죠. 예. 네? 이렇게 발표가 됐으니까 공동으로 하든 입주기업, 협력업체, 영업기업 전부 다 해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억울해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전 단독으로 해도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입주업체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관련된 업체가.
입주업체야 123개 업체지만 협력업체가 한 1000개도 넘잖아요. 그렇죠. 입주한 업체가 123개인데 거기와 연결된 협력업체까지 다 하면 1000개가 넘는 상황. 피해자가 그렇게 많은 상황. 그때 상황에는 5000개가 넘는다고 나왔잖아요. 피해 금액의 차이가 나지만. 그렇죠. 예. 그리고 더 억울한 것이 통일부의 그 개체관이 너무도 터무니없는 거예요. 네? 협력업체에서 피해 금액, 손실 금액을 갖다가 서류로 넣으면은 자기네들이 뭐 이거는 뭐 인정하고 이건 인정 안 하고. 예. 또 해서 뭐 인정 금액의 뭐 70%를 뭐 보상을 해준다고. 예, 네? 예. 따지고 보니까 이게 50%더라고요. 50%. 아, 네? 그래요. 50% 인정해주면서 방송에는 70%, 80%, 90%, 요즘엔 또 90% 해준다고 또 방송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입주기업하고 협력업체하고는 분명히 다른 기업인데, 예. 그 입주기업에다가 돈을 줘도 입주기업에서 돈 못 받은 협력업체도 한 80% 됩니다, 지금. 아, 네? 그런 식이 되는 거군요. 이것도 통일부에서 예. 이제를 잘못한 거죠. 예, 네? 예. 부산이라게 한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업체 사장님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실 텐데 다들 어떻게 지내세요? 다른 분들은? 다 힘들게 지내죠. 아무래도 뭐 5억, 4억, 3억 이런 부자 모자도 못 받고 있으면은 당연히 힘들죠. 그렇죠. 은행 신용도는 자꾸 떨어지고 예, 예. 사업은 하지만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아니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런 소문을 제가 들은 것 같아서 걱정이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죠. 한둘이. 지금 입주기업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협력업체도 마찬가지고. 예.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우리 공제 쪽이나 이런 쪽에는 그렇게 썩 활발하지 않잖아요. 경기가 안 좋죠. 네? 예. 이런 과정에다가 정말 쓰러진 사람 목 한번 팍 밟아준 거죠, 이게. 네. 정부에서. 그러잖아도 쓰러지고 있는 이 영세 의류업체들을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못 밟은 예. 셈이다. 개성공단 폐쇄 과정을 쭉 듣고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박 전 대통령의 독자적인 이 결정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분한테 이 방송 뭐 들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죠. 박근혜 씨가 제정신을 했던, 군정신을 했던 간에 그런 결정을 냈으면은 박근혜 씨가 그에 대한 피해 보상도 다 해줘야죠. 박근혜 씨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예. 우리 피해 기업에 진정한 포상을 해줘야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타지에서 지금 너무 고생하시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과정이 드러난 이상 아무쪼록 좋은 쪽으로 해결 방안도 나오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문을 닫아야 했던 그 많은 업체들 중에 한 곳입니다. 홍진 패션을 운영했던 정종탁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이죠. 훅뉴스. 오늘도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올해 마지막 훅뉴스네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뉴스 속으로 좀 훅 들어가 볼까요? 올해가 이틀 남았는데요. 김현정의 뉴스쇼 그리고 훅뉴스는 오늘로 올해 방송이 끝나네요. 그렇죠. 워낙 큰 일들이 많았던 한 해라 1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는데 필름을 돌리듯이요. 2017년 새해 첫 방송 때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민들의 새해 바람이 음향 뉴스로 방송됐는데요.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듣고 시작하죠. 작년에 유행했던 말들이 각자 도생의 시대였잖아요. 서로에게 좀 따뜻한 온기가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2017. 세월호 관련돼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사람들이 세월호를 기억해줬으면 하는. 2017년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치는 일도 많았고 마음에 상처 입는 일들도 너무 많았잖아요. 제 2017년은 서민들이 어깨 피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람들 기억납니다. 네네. 네, 온기가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상식 통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바람들 모두 이루어졌을까요? 지난 1년 우리 사회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 예. 그래서 그동안의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1년간의 뉴스쇼를. 그렇습니다. 예. 매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골라서 그 당사자와 직접 인터뷰를 해왔으니까 쭉 살펴본다면 한 해를 정리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훅뉴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서 2017년 결산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말하자면 뉴스쇼 인터뷰 속으로 훅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월 2일부터 지난주까지 방송된 인터뷰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예. 각종 코너하고 연휴 특집을 제외하면 모두 796번의 인터뷰를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요? 네, 중복 출연을 제외해서 출연자들을 꼽아보니까 모두 552명이었고요. 저희가 한 하루에 3건 정도의 인터뷰가 나가거든요. 평균적으로. 네. 그 인터뷰 내용을 크게 5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예. 정치 분야가 43%, 사회 분야 30%, 또 북핵 외교안보 분야가 8%였습니다. 분류를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가운데 미담이나 화제 인터뷰 14%를 제외하면 기타 인터뷰였고요. 예. 정치 관련 인터뷰가 많았다 보니까 뉴스쇼 최다 출연자도 11번이나 나왔던 이분이었는데 목소리를 먼저 저도 들어보시죠. 누군지 궁금하네요. 최다 출연자입니다. 1,400만 명의 연인을 이루는 촛불 민심이 하나도 변함없이 있었고요. 예. 그 힘에 기초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분들이 엄중하고도 장중하게 이 헌법재판을 이끌어왔습니다. 거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목소리군요. 네. 저도 많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박범계 의원. 맞습니다. 정말 탄핵 정국에 또 새 정부 출범하면서 또 탄핵 재판 이어가면서 계속 출연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박범계 의원 말대로 탄핵이 이루어졌죠. 탄핵 하루 전날인 3월 9일 인터뷰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예. 반대쪽 의견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가운데 서석구 변호사에게도 마이크를 드렸거든요. 정말 화제의 인터뷰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 네. 들어보실까요? 이런 촛불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다. 어떻게 그렇게 100만이라고 그냥 뻥튀기를 합니까? 11만 명을. 그렇게 언론이 선동을 하고 그리고 변호사님 이런 현장에 나가 보셨어요? 주말에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봤죠. 예. 태극기 집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까? 아니 그 현장도 그 현장이지만 그리고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 가보셨어요? 광화문 촛불 현장? 예. 그 사람들 봤죠. 내가 안 갑니까? 이석기를 석방하는 대형 조형물을 하고 억울한 양심수라고 하는 그런 거 제가 봤죠. 참 오랜만에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예. 그 당시에 정말 뜨거운 인터뷰였고 청취자들께서 인터뷰하느라 고생 많았다 이런 격려 문자도 수천 개가 쏟아졌습니다. 네, 참 안쓰럽다 이런 메시지 저도 기억나는데요. 앞서 정치 부문 인터뷰가 많았다고 했는데 정치 부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왔습니다. 박범계, 서석구 두 분의 인터뷰를 비롯해서 국정농단과 이후 이어진 적폐청산 관련 이슈가 가장 많았고요. 예. 이후에 선거 개헌 관련 이슈 그리고 새 정부의 정책 인사 관련 이슈가 뒤를 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이제 인사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오래 갔죠. 네네. 그때 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렇죠. 8월 14일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전 원내대표의 말도 그런 차원이었을까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100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건 3통의 100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3통은 행태는 쇼통이고 또 안보 문제는 먹통이고 또 야당과는 불통이다. 그래서 쇼통, 먹통, 불통의 3통의 100일이었고 또 장밋빛 환상 유혹의 100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화제가 됐었어요. 이 3통, 쇼통이라는 말.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그 기조는 지금까지도 쭉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으로 가볼까요? 사회 부문 안에서는 사건, 사고나 재난, 재해에 대한 인터뷰가 70% 가까이 차지했는데요. 예. 오늘 전해진 고준희 양 실종 사망 사건도 있었고요. 앞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또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등 강력 범죄가 경악스러웠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여중생들이 후배 한 사람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집단 폭행한 사건이었는데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당시 피해 학생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예. 피가 워낙 머리에서 피를 많이 흘려서 피가 모자른다, 수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수혈. 밥도 먹기 어려운 상태인가요? 밥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다 찢어져가지고. 그 가해 아이들은 그러면 지금 사죄 전화나 이런 거는 오긴 와요? 아니, 없어요. 그리고 인터넷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걸려라. 고소한다고. 영화보다 더 잔인한 폭행이었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피해자 어머니와의 인터뷰였습니다. 그렇게 사건 이후에도 씁쓸함을 남겼네요. 그랬어요. 이 밖에 포항 지진, 이대 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 사건, 그리고 제천 화재 등
사건, 사고나 재해 관련 인터뷰가 사회 분야에서는 유독 많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 유독 안전하고 관련된 이슈가 많았어요. 그렇죠. 또 그 밖에 다른 사회 부문에서는요.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같은 부정부패 사례, 또 직장 갑질을 비롯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요새 있는 비트코인 열풍과 같은 새로운 현상들을 꼽아서 청취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갑질은 올해 화두 중 하나였는데 호식이 치킨 회장 성추행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죠. 최호식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호텔까지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목격한 그 주변의 여성들이 제지하면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도망을 쳤고 뭐 더 큰 화를 면했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목격자이자 구조자인 그 여성분이 오히려 인터넷에서 댓글 갑질을 당했다고 해서 저희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들어보실까요? 댓글을 봤는데 니네 4인조 꽃배우 아니냐. 그거부터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도 많고. 호식이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이른바 우리가 갑질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목격자분도 악플러들의 댓글 갑질에 꼼짝없이 을로 당하신 거예요. 그럼요. 피해자도 너무 안 됐는데 저희는 이제 피해자와 같이 욕을 먹으니까 앞으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자기 자신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당신을 도와주겠냐. 직장 내 갑질, 인터넷상 갑질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올 한 해를 관통하는 화두였어요. 맞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니까 가장 큰 비중은 정치 부문, 사회 부문 그 두 큰 부문을 지금 짚어주셨고요. 네. 이제 어떻게 북핵 외교 안보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북한 얘기? 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올해 참 뜨거웠지 않습니까? 북한의 6차 핵실험 그리고 성능이 개량된 북한의 미사일들이 한반도를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맞대응 차원에서 설치한 사드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 때까지 안팎의 찬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드 장비를 성주로 들여오던 9월 7일 아침에 성주 소성리 이장님을 연결해서 생생한 현장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기억납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들어볼까요? 지금 시각이 7시 32분 50초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아직까지 경찰하고 대치하고 지금 현재 경찰이 레카차로 차량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 끌어내고 주민들도 끌어내고 있는 겁니까? 네, 주민들도 차 안에 있는 사람 끌어내고 조금 전까지 주민들이 도로에 정거하고 있는 주민들 다 끌어내고 이제는 차량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막 장비를 싣고 성주로 들어가던 그 현장, 그 시각에 저희가 연결했었어요. 결국 이 사드 갈등이 중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이어졌고 그 앙금을 씻기 위한 노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까지 각 부문별로 주요 이슈에 관련된 인터뷰들을 들려드렸는데요. 화제 속 인물들의 인터뷰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MBC 해직 기자, 이제는 복직됐죠? 이용마 기자. 네, 이용마 기자 인터뷰는 MBC가 정상화되기 전인 10월 24일 이루어졌거든요. 암으로 투병 중인 이 기자의 절절한 이야기가 가슴을 울렸는데 다시 들어보시죠. 빠르면 올해 안에는 그래도 판결이 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 빨리 MBC가 정상화돼서 이용마 기자가 뉴스데스크 앵커하는 걸 보고 싶다. 이 동료들 소원 들어주실 수 있죠? 저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너무 말라서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부담스러울 거예요.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좋습니다. 참 짠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던 인터뷰. 이용마 기자 인터뷰 기억이 나요. 이용마 기자의 바람대로 MBC는 지금 정상화의 길을 밟고 있죠. 이용마 기자도 하루빨리 완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꼭 다시 한번 전하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또 이들을 빼면요. 2017년 문화계를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음악 시장을 뒤흔드는 방탄소년단인데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이제 섭외가 힘든 대스타가 됐는데 지난 5월에 미국의 빌보드상을 수상했을 당시에 리더 랩몬스터가 나왔거든요. 이때도 이미 뭐 세계적인 스타였는데 뉴스쇼에 특별히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의 첫 출연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출연. 방탄소년단 랩몬스터 목소리 들어보죠. 어떤 점이 이렇게 해외 팬들에게까지 인기를 끄는 요소라고 스스로 생각하세요? K-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선물 세트 같은 거 같아요.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음악과 안무와 뮤직비디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항상 해왔던 SNS 상에서의 소통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항상 해오는 음악이나 그런 가사의 내용이 좀
좀 젊은 세대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지구 반대편이나 이제 한국이나 젊은 세대 정서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랩몬스터 방탄소년단 리더인데 이 인터뷰 후에 이름을 바꿨어요. 네, 지금은 네. RM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방탄소년단의 인터뷰도 기억이 나고 김정은 기자 이렇게 쭉 분야별로 돌아보니까 2017년이 정리가 돼요. 네. 그러면 참 우리가 어렵게 섭외했던 분들도 있고 고민 끝에 나왔던 분들도 있고 전화를 이제 드렸더니 와, 나 뉴스쇼 애청자입니다. 언제 연락 오나 기다렸어요 하면서 나오신 분들도 꽤 많아요. 맞습니다. 그 각 한 분 한 분이 정말 저에겐 대단히 소중한 분들인데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시죠? 인터뷰 후에? 네. 그럼요. 특히 우리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그 어린 학생 대변초등학교 하준석 학생 네. 있었고요. 또 최고령 인터뷰가 있었죠. 실버 모델 박양자 할머님. 네. 굉장히 반응 뜨거웠거든요. 네. 이분들 근황 궁금한데 좀 취재해 보셨어요? 네. 근황이 궁금한 분들이 사실 여럿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그중에서 장일성 할머니께 한번 연락을 드려봤습니다. 어떻게 지내시나요? 장일성 할머님이시면은 82세 나이에 수능 시험 치르던 맞습니다. 예. 수능 시험 보기 전날인가 저희가 인터뷰 그렇죠. 드렸던 것 같은데. 시험을 잘 보셨을까? 이제는 대학생들 준비를 하고 계실까 궁금했는데 반가운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어떻게 그렇죠. 지내시나요? 장일성 할머님. 네. 수능 발표가 지금 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대기 번호 6번이거든요. 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내 전공 과목을 열심히 해서 자격증 따는 거고요. 직업보다는 내가 그거를 알고 살아야지만 식품에 대한 걸 뭐 찾아서 잘 먹을 것 같아서 지금 식품영양학과 나간 데가 지금 대기번호 6번인데 거기가 안 되면은 또 딴 데를 해야죠. 이 할머니 지금 대기 상태시군요. 예, 조마조마하고 계시네요. 네. 아니 할머니 이제 82세의 수능 응시생이셨잖아요. 네. 인터뷰 나간 후에 각종 카페들, 그러니까 수능 시험 준비하는 카페, 특히 나이가 좀 있는데 뒤늦게 도전하시는 분들 카페에서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만학도들 가운데 네. 영웅이죠, 영웅. 맞아요. 지금도 회자가 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장일성 할머님 대기 6번. 네. 꼭 합격 소식 들려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네. 김정은 기자. 네. 오늘 홍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2017년 쭉 돌아보니까 촛불의 힘으로 사회를 바꿔낸 그런 한 해이기도 하지만 그 뒤로는 갈등도 많았고 사건 사고 많았고 그러네요. 상처도 많았고 그랬어요. 네. 예. 내년에는 훈훈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이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홍뉴스도 내년 더 깊은 진실을 향해서 훅 들어가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홍뉴스 김정훈 기자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홍뉴스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이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저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문자들 많이 주셨어요. 서석구 변호사 기억나네요 하셨고 서혜순 씨 인터뷰 기억난다는 분들 또 계시고 박영수 특검 인터뷰 기억난다 하신 분 계시는데요. 박영수 특검은 12월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예, 올해는 아니었어요. 연병 아줌마 기억난다 하신 분 계시는데 이건 방송 용어로 적절하진 않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는 죽었습니다 이런 걸 외칠 때 옆에서 청소를 하시던 환경미화원 아주머니께서 XX 하네 뭐 이렇게 하셨던 그분 기억난다고 하셨는데 이분은요 지금 특검 사무실 그 건물에서 나오셨대요. 다른 데서 일하고 계신다는 근황까지는 저희가 들었는데 인터뷰는 끝내 사절하셨습니다. 다시 나서기가 힘들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양민숙님, 김현정 앵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방송 부탁합니다. 3238님, 한 번 들으면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뉴스쇼? 좋은 얘기죠? 고맙습니다. 박현정님, 먼 길 출근할 때마다 늘 힘이 되었던 김현정의 뉴스쇼입니다. 이제 방학해서요, 여유 갖고 듣습니다. 댓글 오늘 처음 다셨대요. 고맙습니다. 9282님, 고물 라디오 가지고 김현정의 뉴스쇼 꼭 청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별빛 세상님은 CBS는 기자 한 분 한 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굿! 이러셨는데. 굿! 권영철 선임 기자.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참 다사다난했어요. 와이뉴스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개인적으로 기억나세요?
올해는 사실 뭐 국정농단, 탄핵, 뭐 대통령 구속, 대선 뭐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정말. 뭐 특별히 이제 그 과정들이 워낙 저도 뭐 바쁘게 취재도 하고 현장도 많이 다녔었는데 기억에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올해도 여전히 색깔론이 제기가 됐는데 이번 대선만은 그래도 색깔론이 먹혀들지 않았던. 그거 Y에서 올해 다뤘었죠. 왜 색깔론이 이번엔 안 통하든가. 맥 못 출까. 왜 맥 못 출까. 4월 한 25일에 그때 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래요. 어쨌건 뭐 그런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요. 맞아요. 내년 Y뉴스도 제가 기대하고 있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걸 많이 보내주셔야 권영철 선임 기자가 더 열심히 취재하고 다 파헤쳐드립니다. 잘해요, 아주. 구우십니다. 내년 기대하겠고요. 올해 마지막 Y뉴스 뭐 갖고 오셨어요? 그제 영화 1987 개봉을 했잖아요. 87년 1월 14일 박종철 군이 물고문 고문치사 사건으로 그리고 6월 9일에는 이한열 군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서 그리고 6월 항쟁 이르기까지 30년 전의 이야기들입니다. 바로 저희 청춘과 관련된 역사기도 하고요. 87년에 몇 살이셨습니까? 복학한 대학 3학년생이었습니다. 정말 청춘 한가운데서 맞았던 1987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이제 영화 1987 왜 30년 전 사건을 소환했을까 이렇게 왜 지금 이 시점에 1987 87년을 소환했을까 이게 주제입니까? 영화는 어제 보셨죠? 어제 이제 우리 김현정 뉴스쇼 팀 송년회인데 저는 영화 보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평일인데도 관객이 많았고요. 이틀 사이에 벌써 58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떤 거 꼽으세요? 영화 스포일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텐데 일단 두 가지를 저는 꼽고 싶습니다. 스포일 안 되는 선에서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한열 군을 향해서 최루탄을 발사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최루탄이 총류탄 뭐 SY-44 총류탄이라는 건데 이것도 공중 발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공중에서 터져서 최루가스가 터져야 되는데 이거를 바로 시위대를 겨냥해서 직접 발사를 합니다. 그것이 이한열 열사 뇌에 이제 파편이 박힌 거 아닙니까? 파편이 박혀 있던 게 나왔죠. 이 장면 보면서 딱 떠오르는 게 백남기 농민의 직사살수. 직사살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곡사하게 돼 있는 직사했죠. 그리고 1960년 4.19에 또 이제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눈에 박힌 최루탄 이런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역사에 수레 박히는 참 되풀이 된다는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호헌철폐 독재 타도 이 구호가 나오는 장면 87년 현장의 소리 참 상징적인 호헌철폐 독재 타도 구호 그 장면. 이 장면이 바로 2016년 27년까지 이어진 촛불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바로 광장 민주주의죠. 최루탄 자욱했던 거리를 촛불로 대체했고 대학생들이 주동이 됐던 시위는 전 세대가 참여하는 시민혁명으로 발전하는 것. 그 두 장면이 가장 인상 깊은 장면. 남영동 대공분실 그 박종철 군 물고문 현장 거기는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 영화 개봉하기 전에 지난 주말에 남영동 대공분실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1976년에 세워졌으니까 이미 이제 40년 넘게 된 41년 된 건데 지금은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박종철 군 고문 현장이 509호실인데 그건 그대로. 물고문 현장도 타일도 다 돼 있고요. 근데 바로 그 옆에 방이 김건태 열린우리당 전 의장이 고문당한 좀 더 큰 방이 있거든요. 이근한 기술자로부터 고문 기술자로부터 고문당했던 그 장소. 물고문, 전기고문, 칠성판에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거기는 집기나 욕조 등이 지금은 뜯어지고 없습니다. 거기도 아마 다시 좀 보존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검찰보다 경찰이 더 센 것처럼 나온다면서요. 실제 그렇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경찰 국가로 불렸잖아요. 경찰이 전국을 주도하는 형국. 특히나 대공 뭐 이름만 들면은 뭐 꼼짝 못하는 그런 시절이었고요. 당시에 그래서 영화의 주역 중인 한 명인 최환 공안부장, 부산 고검장을 하고 퇴직을 했죠. 당시 정말 그랬냐라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이 주도하는 형국이었고
당시에 그 박처원 치안감의 위세가 대단했다. 그렇게 회고를 하게 됐습니다. 권영철 기자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그때 취재를 당시에는 뭐 학생회사가 못했고 바로 입사를 해서 제가 한 것은 10년 뒤 6월 항쟁 10주년 때 취재를 했는데 고문에 직접 가담했던 고문의 주역들을 추적 취재를 했었습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 박처원 치안감 뭐 등등 다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해봤는데 뭐 이걸로 해서 이제 CBS가 한국기자상 방송대상도 다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취재를 하면서 당시에 느꼈던 점은 고문을 실행한 경찰관들은 하수인에 불과했고 생활도 참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고위층, 강민창, 박처원 뒤에 간부들은 뭐 다 중산층 이상의 뭐 고급차에 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면서 영화에도 나오거든요. 애국자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서 고문을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수인 노릇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셨고. 네. 오늘의 와인은 이거였어요. 1987년의 사건들을 왜 지금 2017년에 영화화했는가? 왜 소환했는가? 네. 답을 찾으셨습니까? 이 영화가 기획된 것은 그 장준환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박근혜 정권의 서슬이 씹혔던 2015년 상반기였습니다. 처음 기획한 게? 기획한 게. 예. 그래서, 이제 30주년, 6월 항쟁 30주년에 영화를 개봉하겠다는 목표는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장 감독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영화 기획은 그때였지만은 사실 시작할 때는 될 수 있으면 30주년인 2017년에 개봉하겠다는 목표가 있었다. 그러나 더 걱정했던 건 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박근혜 정권의 서슬이 펄할 때였으니까.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이 영화를 찍었냐고 확 물었더니 화가 나고 답답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87년이라는 게 우리 6월 항쟁이 자랑스러운 역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얘기를 꺼내는 걸 꺼려하더라.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인데 아이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놀라운 건요. 지금의 20대만 돼도 심지어 30대 초반도 87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제대로 그 부분을 공부를 시켜주지도 않았고 이제는 뭐 당연히 경험한 세대는 아니고 부모들이 전해주지도 않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그런 점을 많이 느끼는데 이 영화는 다큐가 아니라 정말 영화입니다만은 예, 그렇지만은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특별한 주인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박종철, 이한열, 최한 검사, 기자, 의사, 경찰관, 종교인 등등 등장인물이 많지만은 누군가 특별하게 부각되는 게 아니고요. 각자가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영화의 상징이고 장준환 감독은 영화에서나 현실에서 시민들이 내가 주인공이구나 하는 것과 주위의 이웃들이 얼마나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를 느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87년은 사실 승리의 미완의 승리라고 그러긴 하지만 승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영화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관객은 객석에 앉아서 보지만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구나 하는 마음으로 봐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요. 예,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게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억이 날 텐데요. 이한열 군의 장례식에서 문익환 목사가 목소리. 목이 터지라 외쳤던 그게 아마 전태일 열사부터 이한열까지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주역, 우리 역사의 주인들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갖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뉴스쇼. 지금 여러분들이 문자 너무 많이 보내주세요. 서로 격려하는 문자. 저희도 새해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런 문자도 들어오고 하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왔습니다. 권영철 기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마디를 권영철 기자의 입을 통해서 좀 들어보죠. 저도 그 교수신문에서 선정한 파사현정, 사악하고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파사현정을 들고 싶습니다. 현정이 저랑 한자는 다른데요. 뜻은 좋습니다. 바른 것을 드러낸다. 예, 촛불 시민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제가 겪었던 87년 6월 항쟁과는 다른 모습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87년 1987 영화의 막바지에 나오는 노래 그날이 오면 그날의 의미는 각자가 다 다르겠죠. 그렇겠지만 김현정의 그 말대로 현정은 이제 나라를 나라답게 바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술년 새해는 촛불 시민혁명에서 우리가 그토록 열망했던 상식이 통하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은 소망 전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권현초선임 기자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정인 그도 고생 많았습니다. 새해 Y뉴스 기대하겠고요. 또 Y뉴스를 항상 기다려주셨던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 김현정의 뉴스쇼를 사랑해 주셨던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마지막 뉴스쇼는요. 이문재 시인의 시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새해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놓치지 않는 김현정의 뉴스쇼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시 해당이 됩니다. 뭐 감기로 병원 갔다 출근했다 이것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현저하게 벗어나지만 않으면 서울 제가 원래 예를 들어서 뭐 봉천동에서 목동으로 원래는 출근을 하는데 네. 그날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출근을 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 달라지는 경우만 제외된다. 예,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넓기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새해부터 출퇴근 사고 시에 산재가 인정이 된다. 이 뉴스에도 행간이 있습니까? 네. 첫 번째 행간은 한 노동자의 기나긴 법정투쟁이 있었다입니다. 법정투쟁이요? 네. 그러니까 이번 게 뭐 정부가 뭔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고 한다거나 국회가 이번에 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거나 이래서 바뀌었던 규정이 아니에요. 그래요? 예. 외롭게 혼자 싸운 한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누굽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기기사로 근무하는 아주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예. 지난 2011년 11월에 자전거를 타고 퇴근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버스 뒷바퀴에 왼손이 깔리는 바람에 손가락 2개가 부러졌습니다. 예. 근로복지공단에 나 산재 인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치료비를 신청했는데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요. 이렇게 5년 동안의 기나긴 법정투쟁 끝에 작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본인이 선택한 교통수단이냐 이나 차이가 뭐가 있느냐. 예, 그렇죠. 산재는 똑같은 산재다라고 법원의 판결이 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산재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드디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모두 다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한 그 사이에 한 사람이 정말 홀로 외롭게 싸워서 세상을 바꿨다는 겁니다. 참 손가락 2개 부러져서 사실은 치료비로 따지면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텐데 5년을 투쟁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건 불합리하다 해서. 그렇죠. 대단한 분이네요. 예. 두 번째 행간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아직도 시정해야 할 차별은 산더미다입니다. 산더미다. 네. 그러니까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의 핵심이 뭘까? 뭐 직장인들의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까? 그게 아니죠. 혜택이 아니고 진작에 바로잡았어야 할 차별 하나를 뒤늦게 시정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출퇴근할 때 교통수단이나 목적, 이유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사고 나면 무조건 산재 인정해 줬어요. 제가 이거랑 헷갈렸던 거군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다 되는 거였어요, 지금까지. 네, 맞아요. 공무원들은. 네. 일반 직장인들은 뭐 사업자가 제공한 교통수단만 이용해야지 된다. 이것도 사실 불합리하고 차별이잖아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 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통근 버스를 타러 가다가 버스 5m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 업무상 재해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 타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5m 앞이면 정말 짧으니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았습니다. 여태까지는? 네. 그 버스를 타고 있어야만 되는 거였어요. 네. 새벽 1시까지 일하다 퇴근을 하는데 대중교통이 다 끊겼잖아요. 이 시간이면 택시도 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퇴근하는 건데 자가용 몰고 퇴근을 한 거예요. 그러다 사고가 났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에 퇴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도 산재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 대중교통 사업주가 교통수단 제공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차별이었고요. 이것 말고도 생각해 보면 이런 불평등 차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과 일반 직장뿐만 아니라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그렇다고 무조건 마음 놓으면 안 된다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앞서 이제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통상적 경로와 방법이면 출퇴근길 산재 처리된다. 네. 근데 개인 택시 기사처럼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종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개인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퇴근이 진짜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마지막 그렇죠. 손님을 어디서 내렸느냐에 따라서. 네,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이게 규정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요? 이런 직종.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한 9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연간 산업재해자 수가 9만 명 정도가 돼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드니까 재원 대책도 좀 철저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뉴스였는데 꼼꼼하게 짚어주셨어요. 서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양의 친부 36살 고모 씨는 어제 저녁 8시쯤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딸의 시신을 군산 내초동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군산이라면 그럼 한 차로 5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야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친부 고 씨는 원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고 씨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새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고 씨 내연녀의 모친인 김모 씨와 함께 왜 군산에 다녀왔는지 그 이유를 추궁하자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고 씨와 김 씨는 이후에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예. 지금 친부가 자백을 했다가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본인이 유기만 한 건지 아니면 살해를 해서 유기한 건지 이 부분은 아직 정확히 안 밝혀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쯤 김 씨의 집에 머물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가 딸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고 씨는 이후 고향인 군산으로 딸의 시신을 가져와서 안매장했다고 진술했는데 아무래도 지리가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준양의 그러니까 본인이 전화를 받고 가보니까 이미 애가 아파가지고 숨져 있는 상태였다. 이게 지금 진술인 거죠? 예, 맞습니다. 친아빠의 진술인 거죠? 예. 어젯밤 11시 반부터 수색을 실시했고 조금 전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는 정밀 감식 중에 있습니다. 예. 김영근 덕진경찰서 수사과장의 말인데요. 고 씨는 시신 수색에 동원됐다가 그리고 두꺼운 외투와 마스크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쏟아지는 질문에 입을 푹게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한 차례 고개를 숙이고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고 씨를 상대로 살해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또 준양 시신의 정밀 감식을 해서 혹시 시신 훼손의 흔적이 있는지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 중입니다. 그래요. 현장에 있는 김민성 기자 속보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 주십시오. 전주 CBS, 전북 CBS 김민성 기자를 먼저 연결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하죠.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을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인터뷰를 나눈 게 딱 열흘 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나 교수님이나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돌아오기를. 네네. 그 당시 여러분 고준희 양의 친할머니도 애타게 준희 양을 찾았었는데요. 잠깐 그때를 상기해보겠습니다. 말도 못해. 말로 어떻게 다 안 돼. 나는 텔레비전만 나오는 일이기래. 우리 준이 어디가 있는가 꼭 좀 찾아주세요. 보면 연락 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친할머니의 목소리 들으셨어요. 이 집에 지금 가족 상황이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아직 준희 양의 엄마 아빠는 이혼 상태는 아니지만 별거 중인, 이혼 소송 중인 상태였고 그 상황에서 준희 양의 아빠가 그러니까 계모라고 우리가 부릅니다만 내연녀와 함께 살면서 준희 양을 데려와 키웠던 거죠. 네. 그런 상태. 자, 설마 했던 친아버지가 아이를 유기한 걸로 드러나면서 이제는 모든 걸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교수님. 유기만 한 거냐 아니면 살해까지 했을까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애가 2월과 3월에 사실은 머리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어가지고 병원에 진료를 받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는 지금
아이가 이제 유기를 했다고만 지금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시점이 4월 27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지금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일정 기간 후에 이제 뭐 유기를 하게 됐노라고 이렇게 지금 아버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라서 뭐 그 유기를 하게 된 경위가 사실은 그 폭력과 연관됐을 가능성, 그러면 이제 치사 가능성 내지는 뭐 치사에서 살인까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친부에 의한 그런 뭐 또 계모도 개입이 돼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복도에서 혈흔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안에서 지금 친부와 계모와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그 DNA가 모두 검출이 되다 보니까 김현정의 뉴스 쇼.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 오늘 새벽 4시 45분께 군산의 한 야산에서 수건에 쌓인 채 주검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의 마지막 뉴스쇼를 이런 소식으로 열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준희 양 아버지에 따르면요, 이미 4월에 아이는 죽었고 죽은 아이를 자신의 야산에 유기했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자백을 했고요. 오늘 새벽 나무 밑에서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설마 했습니다. 친부와 계모 뭔가 석연치 않다고 내내 의심을 하면서도 기적처럼 준이가 돌아오길 바랬는데 의심은 현실이 됐습니다. 의심이 현실이 된 사건 또 있습니다. 지난해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갑작스럽게 폐쇄된 개성공단. 그 과정을 조사해 보니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로 하루아침에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는 겁니다. 오늘 올해 마지막 뉴스쇼, 이 뉴스들 모두 모아서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PD 오늘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 PD. 안녕하세요. 첫 번째 포인트 뭔가요? 준이는 숨져 있었다입니다. 실종됐던 5살 준이 양 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젯밤이죠. 고준희 양의 친부인 고모 씨가 아이가 숨져서 군산 야산에 버렸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경찰은 진술을 토대로 밤샘 수색을 했고 오늘 새벽 준이 양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준이 양의 사망 시점은 4월 26일이었습니다. 4월 26일. 그러니까 저희 뉴스쇼에서 열흘 전에 4월 무렵에 어린이집을 마지막으로 갔다 이걸 알려드렸었거든요. 네. 실종 신고 낸 거는 11월이지만 사실 4월부터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드렸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무렵에 숨진 거예요. 네. 경찰이 친부의 아파트 복도에서 사람의 혈흔을 발견했는데요. 여기에서 준희 양 본인과 친부 고 씨 그리고 고 씨의 내연녀 이모 씨 세 사람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친부가 자백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경찰은 친부를 체포하고 의도적으로 살해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지요. 일단 다음 포인트 가겠습니다. 네. 일본은 1mm도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위안부 합의 TF의 발표 이후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1mm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한일 위안부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었다. 네,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본 니시무라 관방부장관은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아베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는 상황입니다. 평창올림픽에 일본이 불참할 수도 있다는 걸 지금 시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발언을 한 건 아닙니다만 시사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는 사실. 참 다음 포인트 가죠. 네, 가상화폐에 칼 빼든 정부입니다. 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실시합니다. 새해부터는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이 금지되고 또 기존 이용자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로 바꿔야 합니다. 또 1인당 거래 한도를 정하는 방안부터 투기 현상이 잡히지 않을 경우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포인트. 민경남 프로듀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이양의 친부 36살 고모 씨는 딸의 시신을 군산 내초동 야산에 안매장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조금 전 4시 50분에 시신이 수건에 감싸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버지로서 미안하시진 않으세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리가 애타게 찾던 전주의 고준희 양, 결국은 싸늘한 시신으로 오늘 새벽 발견이 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을 해보죠. 김민성 기자. 예, 전북 CBS 김민성 기자입니다. 예, 고준희 양, 결국은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요. 5살 준희 양이 결국 정리하고 끝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연말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해보게 됩니다. 보통 뭐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그대로 가슴에다가 가지고 가기에는 지금 뭐 이 둘 간의 관계도 지금 화목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정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이게 지금 굉장히 복잡한데요, 가족 관계가. 이혼 소송을 받고 있는 중에 이 내연녀와 살고 있는데 또 둘 사이가 벌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뭐 소송도 걸려 있고 뭐 아이의 행방에 대한 의문도 이제 발생할 거고. 또는 이제 뭐 이 둘 간의 이제 관계에서 뭐 그 내연녀가 만일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면 이 친부는 뭔가 좀 이렇게 빠져나가고 싶은, 정리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종신고를 내서 애가 실종된 것이라고 하면 이게 전부 다 어느 정도는 해명이 되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려고 생각을 하고 핸드폰까지 다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의붓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연녀의 어머니죠. 의붓 외할머니, 또 친부, 내연녀, 이 세 사람이 다 최면 조사, 거짓말 탐지기 사용 같은 걸 거부해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제로라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금 이게 이제 진행 상황을 보면 실종 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피의자로 뭐 신분 변환이 된 지가 사실 일주일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압수수색 들어간 게 지난 24일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포렌식 그 검사에서 디지털 검사에서 결국에는 이제 전화 기록이 나와가지고 결국 지금 군산 그 야산을 뒤지게 된 경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실은 그 수사가 면담 수사는 시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강제 수사도 지금 이제 거짓말 탐지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예. 명명백백하게 상황이 좀 밝혀지기를, 진상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참 아쉬운 마음으로 뉴스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이 준희 양 실종 사건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의 첫 뉴스가 이렇게 충격적인 뉴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모두 다 의심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 의심이 현실이 됐습니다. 설마 했지만 기적처럼 살아오기를 정말로 기도했던 사건인데 이렇게 됐네요. 방송 중에 또 속보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전해드리기로 하고 행간 가겠습니다. 전 좀 분위기를 좀 바꿔가지고요. 어제 직장인이 반가워할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거요? 근로복지공단이 내년부터 출퇴근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일상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된 직장인들에게는 안전판 하나가 더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산재 처리 안 됐었어요? 출퇴근 시에? 네, 안 됐었어요. 저는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안 됐습니까? 네,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지하철 타고 출근을 하다가 빙판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된다? 네. 새해부터는 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오늘까지는 이 해당이 되겠죠. 통근버스 같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나야만 산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타고 출근할 경우 뭐 그런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흘 뒤부터는 그냥 걸어서 퇴근을 하든 출근을 하든 버스, 지하철, 자가용, 자전거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카풀도 괜찮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되는데요. 통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근데 이게 굉장히 범위가 좀 넓어요. 예. 집에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잠깐 마트 들렀다가 출근하다가 사고 났다. 예. 이것도 괜찮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보는 거고. 네, 아이 맡기기 위해서 어린이집 들렀다, 출근하거나 퇴근했다. 예. 이것도 그렇죠. 이게 사실은 폭력으로 인한 사망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지금 이제 아빠의 진술은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아이가 아파서 숨져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나는 데려다가 안매장만 했다라는 얘기인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아니 아이가 아파서 숨졌으면은 그 장례를 치르고 제대로 이렇게 한 절차를 밟는 게 맞는 거지. 안매장을 했다는 게 이게 뭔가 숨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당장 아이가 아파서 사망을 하게 되면 친모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장례를 제대로 치를 경제력이 없다 손치더라도. 예,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 내용 나왔지만 이제 친모와 친외할머니는 사실은 얘가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친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서는 애를 갖다가 매장을 할 만한 알리지 말아야 될 만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예. 지금 친부의 진술은 완전히 지금 거짓말이다라고만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애가 사망한 시점이 어쩌면 내연녀와 함께 있던 그 시간대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미 숨을 거둔 다음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친부를 불러다가 처리만 요구를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서. 내가 유기만 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맞을 수도 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이제 아동학대치사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처벌이야 받겠지만 여하튼 그 시점에 어떤 사건 끝에 지금 이렇게 벌어지게 됐는지는 지금 조금 더 진술이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추론을 해가기로는 그러니까 자연사가 아닐 가능성. 그게 학대에 의한 사망이든 아니면 정말 살해를 했든 간에 자연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걸 누가 했느냐 이 부분은 알 수 없는 거죠. 조금 더. 네. 친모에 의한 것인지 친모가 아니죠. 계모에 의한 것인지 내연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친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가 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 네. 또 한 가지. 집안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예. 지금 이제 병사일 가능성, 얘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친모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병원에 내원을 많이 했던 친구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에게 이제 보호가 넘어오고 난 다음에 병원을 내원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를 방치했던 흔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지금 이 질병으로 이제 병사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는 좀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는 게 지금 병원에 진료 기록이 2월 달과 3월 달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지금 만약에 사망한 것이라면 지금 병원을 2번을 그 전달과 그 전전달에 내원을 했을 때 사망할 가능성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이제 병사가 악화된 것을 의사들이 아마 발견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흔적은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병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의 진술 중에 본인은 집에 가보니까 애가 숨을 거둔 상태였다라는 진술을 가정을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병사라기보다는 이제 계모에 의한 폭행치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또 한 가지. 4월에 그렇게 안매장했습니다. 야산에 안매장을 해놓고 실종 신고를 했어요. 겨울에. 네. 근데 사실은 아이가 아직 만 5살이기 때문에 학교 갈 나이는 아니거든요. 내년에 당장 학교 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왕 안매장했다는 건 숨기려고 했다는 얘기고 왜 뒤늦게나마 신고를 했을까요? 글쎄 이 대목이 지금 상당 부분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본 대목인데 만약에 신고를 안 했으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시점까지 이게 지연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자발적으로 신고를 했을까? 그런데 이제 신고할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 신고하기 직전에 이제 핸드폰도 모두 바꾸고 사진도 모두 사실은 사라진 그런 상태로 본인들은 이제 그걸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증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아마 2017년으로 그냥